요즘에 유튜브에 AI로 만든 영상들이 이제 엄청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실사화된 촬영 현장을 만들어줘. 맞아요. 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실사로 막 변장을 해가지고 막 나오기도 하고 이게 AI라고 안 써두면 깜빡 속겠던데요?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워낙 많아서 네. 가끔씩 막 건물 무너지고 이런 사고 영상들 CCTV처럼 올라왔는데 맞아요. 보고는 야 너무 무섭다는데 알고 보니까 AI고 저 사가 시간 나면 약간 귀여운 동물들 찾아보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들 막 나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고양이가 갑자기 요리를 해요. 칼로 막 자르고 볶고하는 걸 보고 아 그때 AI구나. 저는 그 진돗개가 네 발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진돗개가 테크토닉을 치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재밌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신기하기도 하니까 이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약간 사라지는 느낌? 인간이 그게 AI로 만든 건지 인간이 만든 건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발전했는데 AI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우리의 감각을 속이는 일종의 속임수 영상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도 이렇게 감각과 인지를 속이는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속임수를 쓴다고요? 동물들은 보통 순수한 애들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속임수를 쓴다. 그렇죠. 동물들의 속임수를 사실은 살펴보면 또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또 쓰이고 있는 이 속임수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동물의 속임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세계적인 과학자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저기 뭐야 레서 팬다처럼 생겼는데. 야 예. 저는 서울대에서 이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생태학자 강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동생태학 이게 어떤 학문입니까? 네, 행동생태학은 네. 이제 동물의 행동이나 형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네. 그럼 교수님은 어쩌다가 동물의 속임수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어렸을 네네. 때부터. 네. 그래서 동물 행동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 2008년도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꽃매미라는 곤충이 이제 나왔습니다. 꽃매미. 네, 아, 외래 꽃매미. 곤충이에요. 서울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걔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그렇지 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저는 얘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 특히 그 빨간색 송날개가 점. 네, 점. 예. 점도 있고 얘네들이 갑자기 날개를 촥 펼치면서 희한한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얘네 색이 왜였지? 이 어떤 기능이지? 연구하게 됐고요. 동물의 색을 연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색을 특히나 형태를 속임수에 많이 써요. 와. 그래서 이 속임수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물계의 범죄 심리학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동물계의 뭐 거짓말 탐정? 그럴 수 있죠. 이 동물을 탐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네. 사실 데프콘님도 인간에 대해서는 온갖 속임수 같은 거를 파악하시잖아요. 인간의 내면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제가 특히나 또 탐정 프로그램을 지금 2년을 진행하면서 거기엔 정말 온갖 속임수들, 온갖 아크마들. 아크마. 예. 근데 대체 동물들은 어떤 속임수를 쓸지 오늘 이야기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은 말로 하면 돼요. 아, 그렇죠. 네, 뻐꾸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싹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근데 맞아요. 동물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동물들도 자기만의 뭔가 그 언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고요. 예. 우선은 속임수가 있으려면은 예. 얘네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소통이죠. 그렇죠. 동물들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처럼 복잡하진 않지만 네.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있고요.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를 진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해하는 게 속임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대신 신호를 주고받는다. 잘 알다시피 돌고래들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초음파 예. 돌고래들은 우리처럼 음성 신호를 진화시켰어요. 네. 근데 음성 신호를 진화시키지 못한 다른 동물들,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페로몬, 향으로. 냄새, 화학 물질. 화학 물질로 소통을 많이 하고요. 네. 진동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진동. 네.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포유류는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냄새를 쓰듯이 페로몬도 쓰고요.
소리도 쓰고요. 소리를 얘네들이 내는 소리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갖 방법을 진짜 다 동원하네요. 이 신호라는 게 의사소통 체계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도 똑같잖아요. 저의 딸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딸이 안 들어요. 네. 기능을 안 하잖아요. 이거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신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요한데 핵심은 이 둘 다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저희 딸이 제 얘기 잘 안 듣는 거는 자기한테 이득이 없어요. 공부하라 그러고 뭐 밥 먹으면 밥 골라 먹지 말라 그러고 마트 안 가자, 들어요. 인형 사러 가자 하면 그때 그럼- 이제 반응하겠죠. 거기엔 정확하게 반응해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도 뭔가 양쪽의 이득이 있을 때만 신호가 진화하고요. 이런 신호가 진화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속임수의 이제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동물들은 왜 속임수를 쓰는 겁니까? 속임수를 했을 때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점. 이점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거나 생존. 번식에 도움이 되고요. 네. 기본적인 진화생물학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동물들은 어떤 속임수를 주로 많이 씁니까? 가장 널리 쓰이는 것들이 사실 위장이고요. 네. 위장은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잘 숨기는 거예요. 위장 중에서도 특이적으로 속임수인 것들이 있는데 네. 가장이라고 불러요. 가장이요? 네, 가장은 그렇지. 내가 아닌 다른 물체로 속이는 건데요. 가장무도의 그 가장이 맞아요. 맞죠? 예. 마스크를 써서 나를 숨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저를 속일 수 있다. 근데 새똥을 닮은 거미들이나 곤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새똥을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예, 새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를 새똥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위장이지만 약간 달라요. 속임수가 들어간 위장이죠. 관심을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하는. 네, 그렇죠. 포식자 피식자 관계에서 위장 말고 또 동물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있나요? 그렇죠. 위장 외에도 의태라고 하는 전략이 자, 있고요. 의태가 도대체 뭔지. 그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의 생물을 모방하고 있을 때 이 현상을 의태라고 합니다. 의태는 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의태는 한 종의 생물이 네. 다른 종의 생물을 닮았을 때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속임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쓸 때 이 상황을 의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 닮은 척하는 거네요? 실제로 닮았어요. 닮은 척이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닮았어요. 다른 애들인데 네. 겉보기에는 닮아 보이는 애들이 의태다. 그렇죠. 대표적인 의태가 원래 독이 없는 종이 독이 있는 종을 모방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 있는데 네. 이 전략을 베이츠 의태라고 합니다. 헨리 월터 베이츠라는 네. 예전에 학자예요. 네. 그래서 베이츠라는 사람이 처음 이 현상을 발견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츠 의태라고 부릅니다. 베이츠 의태. 그러니까 무해한 종이 유해한 종, 예를 들어서 더 힘센 애들을 모방을 하는 거네요. 정확하죠. 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네. 뱀이 있습니다. 뱀. 산호뱀은 독이 있고요. 왕뱀은 산호뱀을 닮은 독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보실게요. 네.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독이 되게 세서 네. 코브라 정도랑 사실상 맹독이에요? 네, 맹독을 가진 뱀. 문제는 뭐가 산호뱀이고 뭐가 왕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쟤네 둘이 다른 종류인데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죠? 산호뱀을 왕뱀이랑 헷갈리게 되면은 네. 산호뱀은 공격하면 위험하니까 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지어냈어요. 그래서 산호뱀과 왕뱀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함께 있으면 너는 위험해. 하지만 빨간색과 검은색이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해. 아, 이게 산호뱀과 왕뱀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왼쪽이 함께 있는 산호뱀. 거는 왼쪽이 산호뱀이네.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약한 놈이 어쨌거나 센 척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독이 없는 애가 독이 있는 뱀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움을 못 하는데 몸에 문신을 가득 만드는 거. 여기가 딱 그 문신이 있는 그 톳이 있어요. 예, 문신은 뭐 아프니까 못 하니까. 문신 톳 해가지고 밖에다가 파 이렇게 내놓고 일부러 좀 세게 보이려고. 뭐 그런 것도 약간 일종의 의태라고 보면 될까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맞아요. 정확하고요. 뭐 가장을 포함한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적인 환경적인 배경 이런 것에 자기를 숨기거나 속이는 거라고 한다면 의태는 다른 생물을 약간 모방한다. 카피 뜬다고 하죠. 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아, 네. 베이츠 의태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한데 심지어 독이 있는 애가 아니라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의태하기도 해요. 자연에는 눈을 의태하는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특이하게도 올빼미 눈을 거의 정확하게 의태하고 있어요. 저런 나비나 나방을 사냥하는 새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새들이야, 작은 산새들. 근데 이런 산새들은 사실은
얘네들이 먹는 포식자가 올빼미거든요. 그렇죠. 그 새들이 무서워할 올빼미를 나비가 흉내냈다. 그렇죠. 근데 새들이 또 너무 작은 곤충은 안 노려요. 왜냐면 찾기도 힘들고 찾아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영양가도 없고. 네. 대신에 이런 작은 곤충들한테는 깡충거미가 주요 포식자예요. 깡총거미?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거미가요? 저게 깡총거미예요? 눈 되게 많다. SF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생겼어. 깡총거미 자체를 모방하기도 해요. 아, 우와! 나방이에요? 와, 똑같네, 거의. 깡충거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눈무늬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방들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효과적이에요. 이미 형태가. 그리고 형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방들이 걷는 모습까지 깡충거미를 따라해요. 얘네들 깡충거미가 그 우리처럼 그렇게 연속적으로 걷지 않고요. 탁탁탁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걷는데 나방들이 보통 그렇게 걷지 않거든요. 근데 이 깡충거미를 모방하는 나방들은 실제로 깡충거미의 걷는 방식까지 모방해가지고 깡충거미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의태라는 게 나보다 강한 동물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내 자신을 흉내내는 동물의 전략도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흉내낸다. 내 몸의 일부를. 나비들이 보통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렇게 화려하죠. 더듬이가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눈과 안테나가 네. 나비를 찾으려는 포식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안테나 같이 뻗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공격합니다. 나비들이 그래서 뭘 진화시켰냐면 자기 눈과 안테나를 자기 실제 위치라고 다른 데다 만들어놨어요. 설마. 이 나비고요. 네. 나비의 머리가 어딘지 아시겠죠? 와. 날개 끝에 어. 눈 모양의 점, 네. 그리고 안테나 모양의 이 안테나 그약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포식자의 공격을 글로 유도하는 거예요. 우와. 머리 쪽으로 안 오고 뒤쪽으로 꼬랑지 쪽으로 오게. 네.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날개를 막 이렇게 싹싹싹싹 비빕니다. 네. 날개를 비비면은 요 특히 저 안테나 부분이 네. 실제 안테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살살살살 흔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더 이 포식자를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렇게 도주할 때 보통 나비들은 뒤로 날개 못하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포식자가 뒤를 노리면은 도주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 앞을 덮치려고 하면은 나가면은 바로 먹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야, 기가 막히네요. 의태라는 게 이제 어쨌거나 되게 독이 없고 좀 이렇게 뭔가 방어할 힘이 없는 뭔가 부족한 그런 친구들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의태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의 의태도 존재해요. 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의태는 센 놈을 세지 않은 애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독이 있는 종들끼리도 서로 모방을 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네. 포식자의 학습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는 애들끼리 비슷한 형태를 띠는 걸 밀러 의태고요. 밀레오 요거는 일반적으로 독이 있는 애가 있으면은 포식자들이 얘네를 왜 피하냐면 네. 경험적으로 학습해요. 먹어보고 얘 독이 있네. 맛이 없어. 한번 학습하고 나면은 얘랑 비슷한 애들 안 먹는 거예요. 네. 포식자가 한 종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종도 회피하게 되는 거죠. 프리츠 밀러라는 또 학자가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밀러 의태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 약간 그 센 모임. 센 그렇죠. 애들은 센 애들끼리 그렇죠. 뭉쳐 있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밀러 의태. 베이츠도 그렇고 밀러도 그렇고 의태를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나비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비요. 그래서 나비의 예시를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그럼 얘네는 둘 다 독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독이 있습니다. 어떤 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왕나비는 보통 그 카르데놀라이드라고 강심 배당체 물질이 있어서 먹으면은 보통 동물은 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총독나비 같은 것도 이제 살리실레이트계 물질이 있어서 이것도 구토거든요. 근데 사실 특히 새가 얘네를 먹으면 공통적인 반응으로 구토를 일으키고 또 보통 구토를 일으켜야지 얘네들이 먹으면 안 된다를 보통 죽으면 안 돼요. 다음에 안 학습을 먹어야지. 시키려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느껴야 학습이 되잖아요. 저걸 보면서 궁금해진 게 사실 닮은 게 그냥 조상을 공유해서 네. 상동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의태는 완전히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비슷한 걸 물려받은 애들이 아니라 완전히 먼 애들만 의태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면 네. 지금 제왕나비랑 총독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화적으로 관계가 먼 친척들인 거예요? 네, 쟤는 남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 라는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진행하는 이제 그 탐정 방송에서는 사실 몰래
빨대 꽂고. 등쳐먹고 재산을 뺏고 배신하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거든요. 예. 동물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물계는 그나마 조금 인간계보다는 많이 양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일부분이에요. 오, 야. 아, 일부예요? 귀여운 겁니까?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귀엽죠. 왜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네. 남을 먹기 위해 아, 이제 나옵니까? 의태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의태도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를 꼬셔야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계에서는 암컷들이 선택을 하고 수컷들이 암컷에게 이제 구애를 방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반딧불이 좋아하시나요? 예,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반딧불이가 왜 빛을 내는지 아세요? 후회잖아요. 맞아요. 예. 구애도 있고요. 네. 자기 종의 신호기도 해요. 네. 종마다 이 내는 이 깜빡이. 발광 깜빡이 어? 빈도수랑 세기가 달라요. 와, 그래서 이게 진짜? 서로 종을 인식하게 되고요. 예. 보통은 수컷이 발광하는데 암컷이 발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 반딧불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을 해요? 이 포트리스 속에 있는 반딧불이들은 내 종이 내는 반딧불이가 아니라 예. 다른 종이 내는 반딧불이가 내는 발광 신호를 모방합니다. 똑같이 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른 속의 이 반딧불이들이 여기 암컷들이 있네. 그래가지고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면은 어. 잡고 먹어요. 같은 반딧불인데? 네, 반딧불을 먹어요? 네. 얘네 육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 종을 판무파탈 반딧불이라 불렀어요. 다른 종의 수컷들을 유인해가지고 잡아먹네. 꼬셔서 잡아먹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약간 로맨스 스캠 아닙니까? 연애 사기. 연애 빙자 사기. 이게 돈을 막 붙여주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여긴 잡혀 먹잖아요. 근데 반딧불이 여기는 죽네 그냥. 인간 세계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돈을 뺏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반딧불이는 둘 다예요. 목숨도 뺐죠. 다 뺏어. 네, 근데 목숨만 뺏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원래 독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수컷 반딧불이를 먹죠. 네. 그러면 나 독이 생겨. 이 와, 반딧불이가 진짜로요? 가지고 있던 독을 제가 저장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데 써요. 아니 반딧불도 독이 있어요 원래? 독 있어요. 그리고 반딧불이 먹으면 혀 좀 아린 느낌.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다. 웬만한 거. 혀가 아려요? 마비가 있어요. 반딧불이 많이 먹으면 위험해요. 반딧불. 아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다. 야 반딧불이가 독이 있다라는 걸. 저는 반딧불에 대한 엄청난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옛날 미국에 살 때 8월이나 한 10월 사이쯤에 집 앞에 반딧불이 한 몇백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밖에 나가서 항상 앉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추억이 있었는데 다 판무파탈이네. 그렇죠. 거기엔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해자 맺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범죄 현장입니까? 판무파탈 반딧불이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 아 무주 반딧불은 순수하게 같은 종이에요. 안심하고 여러분들 낭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을 하려면은 최대한 좀 무해하게 일단은 보이는 게 그게 핵심이네요. 무해한 것도 무해한 거고요. 네. 오히려 가짜 신호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난초 사마귀라고 네. 사마귀 중에 꽃과 거의 유사하게 생긴 사마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꽃에 몰려드는 이 수분맥의 곤충들 얘네들이 여기에 좀 많이 몰려듭니다. 걔네들 있을 때 좀 더 이 곤충들이 좀 더 꼬여요.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꽃보다 진짜 꽃보다. 그러면 걔네들이 약간 페로몬도 좀 뿌려놔요? 아니면 연구해봤더니 아니래요. 아 페로몬 아니에요? 생긴 것만. 생긴 걸로 딱 그냥 와서 왔다 오케이 꽉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네, 맞아요. 근데 인간계에 비하면 이 속임수의 사이즈 자체는 그나마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자연에서도 속임수를 약간 이 왕국 단위로 펼치는 애들이 존재해요. 왕국이요? 아예 나라 통째로 먹어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가시개미라고 하는 개미가 있어요. 이 여왕들은 좀 독특해요. 자기가 힘들어서 땅 파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일본 왕개미라고 하는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 굴에 침투해가요. 근데 이 침투해가는 과정에서 의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일본 왕개미는 가시개미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종이 오면 공격하려고 하겠죠. 근데 펀 처음에 얘네들이 하는 일은 먼저 근처에 돌아다니는 일꾼 개미를 노려요. 잡아서 설마. 죽인 다음에
몸을 막 내 몸을 비벼가지고 일꾼 개미의 냄새를 나한테 먼저 묻혀요. 그다음 이제 둥지로 들어가서 일꾼 개미 행세를 해요. 그러다가 기회를 보죠. 여왕 개미 근처로 가가지고 여왕 개미를 이제 죽일 타이밍을 보는 거죠. 우와. 근데 죽이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면서 또 여왕 개미의 채취를 나한테 묻혀요. 그 다음부터는 여왕 개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고 그러면 내가 여왕 개미 채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왕 개미 의퇴를 하면서 내 왕국을 번성하는 그런 개미가 가지개미. 그냥 궁 자체를 그냥 가가지고 털어버리네. 왕행새로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장신분인데 그게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기 백성들한테 자기 새끼 키우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것까지 하죠. 왕 행세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헷갈릴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자기 여왕개미를 헷갈려 할까요?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네. 이 화학적 냄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미들은 눈이 매우 나빠요. 그래가지고 거의 물체가 오네, 가네 그 정도밖에 못 그 보고요. 정도. 그래서 냄새가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속일 수 있으면은 개미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개미가 페로몬이고 향이라고 우리가 자꾸 느끼니까 굉장히 가볍고 작은 뭐 거의 뭐 손잡았을 때 향 묻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네, 네. 보통 개미들은 탄화수소 물질로 된 큐티클이라는 걸로 큐티클? 덮여 있어요. 어떤 물질인데? 이게 그 지질 성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고로 같은 종인데도 집단마다 냄새가 다르고 그래서 몸을 막 비벼서 이걸 자기 몸에 완전 거의 코팅을 해요. 분장을 아주 두껍게 하는 것처럼 코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난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겉에 아예 입어버리는 거죠. 냄새나는 옷이네, 물질 옷. 자체로. 와. 이거 페로몬만 훔치면은 언제든지 왕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네. 페로몬으로 워낙 의존하기 때문에 네. 이 개미를 이렇게 뭔가 이용하는 어. 이런 곤충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나비들도 있고요. 네. 진짜 나비가요? 네. 근데 원래 나비애벌레들은 개미가 천적이에요. 아. 개미들이 원래 나비애벌레를 엄청 잘 먹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요. 나비애벌레가 잎에서 툭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은 개미가 주워가요. 주워간 다음에 먹이통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바로 새끼 키우는 곳에 내려가요. 닮아서 게 비슷해요. 알이 생긴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데. 근데 개미는 몰라요. 눈이 워낙 나쁘기 아.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끼를 키우듯이 이 나비애벌레를 정성스럽게 키워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의태. 여기도 의태가 있는 거죠. 화학적 의태. 냄새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의태를 통해서 개미한테 들어가 살다가 성체가 되면 뿅 나오는 거죠. 그럼 걔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그쵸. 페로몬을? 페로몬을 자체적으로 만들죠. 우와. 원래 그 개미랑 비슷한 그러면 페로몬 신분을 있잖아요. 속이고 가짜로 입양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예 그냥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도 받고요. 거기 개미 알도 먹기도 해요. 어떤 종은. 와. 개미들이 주는 것도 당연히 먹고요. 개미 알도 대박이다. 먹고요. 와,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싹 들어가가지고 가장 입양돼가지고 결국에 그 집 다 털어먹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개미가 약간 너무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생태계에서는 개별로는 약간 호구 역할을 좀 그러니까 하는 이게 개미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호구도 아니고 상호구야. 야, 뭐 집도 뺏겨, 다 뺏겨, 알도 뺏겨, 그러니까요. 몸도 뺏겨. 개미한테 그래도 복수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 말벌 중에서 이 애벌레에 기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생벌. 네.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애벌레가 지금 밖에 없고 개미 둥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개미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서 기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미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고요. 말벌이? 네. 네. 당연히 개미들이 공격하고요. 뚜벅뚜벅 근데 그랬을 들어가요. 들어가. 이제 또 개미를 교란시키는 물질을 확 내요. 페로몬. 그러면은 개미들이 갑자기 서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개미 또 집에. 개미가 복수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복수가 되는 거는 그리고 나서 그 애벌레한테 알을 낳아서 이 알 내에서 말벌을 키워요. 그래서 애벌레에 기생하는 애벌레를 혼내주죠. 아니 불난 집에 불 붙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벤치 클리어링 시켜놓고 감독 공격하러 가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나는 그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말벌이 그래도 이 개미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도 갖다가 새끼 넣으려고 입양시키려고 입주시키려고. 맞아요. 그렇죠. 개미한테 속는 곤충도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개미가 굳이 속이려는 예,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는 좋은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 개미 투자자? 지금 매기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나도 개미야. 저도 그러니까 이 개미 이야기도 충격인데 반딧불 이야기도 충격이고 오늘 진짜 많이 건져갑니다. 동물들의 속임수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능수능란한데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전략을 짜는 건가? 결국에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빌려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나비가 있어요. 눈무늬를 가지지 않은 나비예요 아직은. 그런데 눈무늬랑 비슷한 무늬가 조금 생겼어요. 그랬더니 눈무늬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상하지만 눈처럼 안 보이지만 무늬가 있는 애게 좀 더 생존을 잘했어요. 그럼 이게 전체에 퍼질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 돌연변이는 이 어설픈 눈 모양을 조금 더 정교한 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얘보단 좀 더 잘 살 거예요. 이 과정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진행되면은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올빼미 눈처럼 굉장히 정교한 의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를 했다. 동물의 의태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다윈 진화론, 자연 선택에 기반한 진화론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 핵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베이츠가 1861년에 의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알프레드 월러스와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논문은 1858년에 나왔어요. 다윈이 실제로 베이츠한테 편지를 써서 평생 본 것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논문이다. 의태는 자연 선택의 탁월한 예시라고 극찬했습니다. 자연 선택에. 그럼 동물이 이렇게 진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나 그게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화적인 시간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만 수백만 년으로 그죠? 가정합니다. 네. 근데 요 진화의 속도는 사실은 선택압의 강도 어떻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이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뻐꾸기의 예시인데요. 뻐꾸기요, 예. 네, 뭘로 유명한지 다들 아시나요? 예, 저기 자기 새끼 어디다 집어넣어놓고 네, 네. 이게 육아가 싫은 거예요, 뻐꾸기는. 네, 육아가 쉽지는 않아요. 육아가 쉽지 않고요. 그런가요? 그럼요. 국내에 되게 많은 박새라는 새가 있어요. 네. 연구 되게 많이 돼 있는 새인데 박새들은 하루에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2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측면에서 그리고 새들의 감정은 모르겠지만 감정 소모의 측면에서 육아는 굉장히 고된 작업이고요. 네. 그랬을 때 뻐꾸기는 알만 나눠오면 네. 이 쑥저라고 불리는 새가 네. 내 새끼를 다 정말 키워줘. 지극정성으로 네. 키우잖아요. 얍삽해요, 뻐꾸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뻐꾸기 새끼들이 네. 혼자 알마면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숙주 내에 있는 다른 새끼들을 전부 다 죽여요. 뭔가 DNA가 또 들어가 있는 거겠죠, 뭐. 예. 맞아요. 그거는 학습하지 않은 예, 행동이에요. 예, 예. 그랬을 때 숙주 입장에서는 뻐꾸기는 진짜 크나큰 위협이에요. 네. 왜냐하면 번식을 아예 실패하거든요. 내 새끼를 한 명도 못 남기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압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뻐꾸기에 대한 방어 전략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화했어요. 네. 뻐꾸기의 탕날을 막으려면은 우선은 뻐꾸기가 그 내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근데 나랑 뻐꾸기는 다른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 지금- 모양이 네.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새들은 그걸 몰라요. 또 새들은 그걸 모릅니까? 개미처럼? 왜 모르냐면 예. 지나가다가 새 둥지를 본 적 있어요? 까치 빼고, 제비 빼고 없어요. 많이 기억이 안 나시죠?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둥지를 꼭꼭꼭 숨겨놔요. 대부분. 숨겨놔요. 왜냐면 이 달걀 좋아하는 애들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은 새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숨겨놓는데 여기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둥지에 알이 있으면은 원래 내 거예요. 알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뻐꾸기들이 하도 작기를 키우기 위해서 탕란을 하니까 네. 이 뻐꾸기 알과 내 알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뻐꾸기에게 많이 시달린 숙주들은 뻐꾸기 알이 보이면 관찰해요. 달라요. 그러면은 바로 깨버리고 버립니다. 먹어요. 뻐꾸기는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둥지 짓는 능력은 진작에 잃어버렸어요. 애들 키울 수는 양육 능력은 없고. 없죠. 둥지를 못 짓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는 것 같아 뻐꾸기는. 네. 참고로 책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알을 낳고 성체가 될 때까지 봐요. 아 계속 지켜는 봐요. 네, 지켜봐요. 예. 뻐꾸기가 실제로 자기 새끼가 잘 못 크는 거 보고 숙주 다른 알들을 다 죽이고 간 케이스도 있긴 해요. 네, 복수죠 일종의. 근데 알은 낳아야겠고 알을 키울 수는 없고 얼마? 그래서 뻐꾸기가 뭘 했냐면 숙주랑 비슷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와 대박이다. 와 똑같아요. 이거 구별 못하지. 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뻐꾸기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에 분포해요. 근데 지역마다 숙주가 다 달라요. 그 말은 알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지역마다 숙주의 알 모양을 뻐꾸기가 똑같이 따라가요. 그럼 같은 뻐꾸기인데도 다른 모양의 알을 낳는 기가 거예요? 막히네. 네네, 같은 종이에요. 이렇게 되면 숙주종은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숙주들이 또 방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알을 깨고 나면은 새끼 모양이 달라요. 다른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끼 모양도 원래 구분 못 하는데요. 뻐꾸기에게 많이 당한 애들은 새끼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끼가 태어난 이후에 뻐꾸기 새끼를 착 캐치해가지고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뻐꾸기들은 또 문제가 생겨요. 알을 비슷하게 하니까 이 새끼를 버리네. 그러니까 뻐꾸기들이 또 어떤 거를 진화했냐면 이제 알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뻐꾸기 새끼일까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왼쪽이 뻐꾸기고요, 오른쪽이 숙주예요. 그래서 숙주의 새끼와 형태가 비슷하게 됐어요. 저렇게 돼버렸다고요? 네. 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뻐꾸기들끼리 매일매일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나?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들? 왜냐면 처음부터 출발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강한 자연 선택에 작동한 거죠.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화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그 진화에서 선택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선택의 압력. 그 압력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지금 뻐꾸기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선택압이 너무너무 강한 거죠. 왜냐면 내 새끼가 사냐 죽냐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냥 조금 뭐 밥을 조금 더 먹냐 덜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택압이 강하고 선택압이 강하면 진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뻐꾸기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뻐꾸기들이 이제 새끼 의태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숙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키워야지 어떡해요? 키우기 싫잖아요. 네. 키우면 나에게 내 새끼 또 다 죽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방어해야 돼. 구별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뻐꾸기의 숙주새들은 뻐꾸기가 주변에 있기만 해도 툭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뻐꾸기를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내 둥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요. 그 뻐꾸기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요. 뭐냐면 뻐꾸기 암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암컷들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뻐꾸기랑.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 뻐꾸기 아니야 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가서 탕란하기도 하고요. 하, 야. 그 정도 정성이면 그냥 지들이 집져가지고 키우지. 성체 모습까지 똑같아지면 그건 더 이상 뻐꾸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지는데. 비슷한 얘기가 더 있어요. 네. 뻐꾸기가 자세히 보면은 새매랑 닮았거든요. 실제로 쭈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나를 보면 도망가요. 왜냐면 새매거든. 그때 그 사이에 가서 탕란하기도 해요. 한 가지 전략이 또 있어요. 이거? 네. 야, 뻐꾸기 어마어마한 미쳤는데. 녀석인데요. 야, 어마어마하네. 생존력이 육아가 그렇게 싫을까?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맡기는 게 야. 그렇죠. 뭐 효율적이긴 하죠. 어. 근데 뻐꾸기가 탕란할 때 수컷이 필요할까요? 수컷은 필요 없죠.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왜냐면 암컷이 알만 낳고 오면 되니까. 근데 하도 숙주들이 뻐꾸기를 쫓아내고 하니까 암수가 협력 행동을 합니다. 수컷들이 먼저 주변에
알짱대요. 한계를. 뻐꾸기가 알짱대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쫓아내려. 쫓아내러 가야죠. 둥지가 비어요. 무주공산으로. 그 사이에 암컷에서 알을 낳게 돼요.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 범죄다 이거는 진짜. 뻐꾸기 이거 부부 사기단 맞지? 예, 이거는 범죄지. 와. 야, 이쪽도 치열하네. 이 범죄 현장이 많네. 그렇죠. 이 뻐꾸기와 숙주는 치열하죠. 일반적인 진화적인 시간이 막 수천만 년에서 뭐 이렇게 거슬러 간다면 요거는 한 수만 년 추정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 여왕이 앨리스한테 하는 말이 제자리에 있으려면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으려면 계속 뛰어야 된다는 거죠. 러닝머신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이 진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공진화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이 진화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다른 한쪽도 진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붉은 여왕 가설에서 얘기를 하고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군비 경쟁. 네, 왜냐면 한쪽에서 뭐 공격력을 강화하면 다른 한쪽에서도 방어를 또 강화해야 되고 네. 방어력이 강화되면 여기서 가만히 못 있죠. 공격력을 또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사에서 보이는 군비 경쟁처럼 뻐꾸기도 여기서는 뻐꾸기가 공격수, 숙주가 수비수. 수비수. 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대전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연계에서. 네. 근데 그게 뭔가 더 나은 거, 더 대단한 어떤 종이 된다기보다는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아. 그냥 평범한 삶, 알 낳고 새끼 기르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가만히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그렇겠네요.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연애 프로그램 제가 이제 MC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제일 많이 사기를 치는 거는 역시나 남자랑 여자 이 관계예요. 사귈 때 그러니까요. 많지 않습니까? 괜히 있어 보이려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채빚이 아니 렌트인데 많이 밀려 있어. 렌트비가. 이런 거라든가. 자연계에서도 이런 사기 같은 게 좀 있긴 있나요? 수컷 암컷 사기. 그렇죠. 남녀 간의 사기는 이제 동물 사회에서 얘기하면 짝짓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수컷이 다른 수컷을 속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지나는데요.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그 공벌레 아시죠? 쥐며느리 같은 쥐며느리. 네. 뭐 말을 네, 등강류 중에 이제 해양성 등강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컷이 형태가 한 세 가지가 돼요. 큰 수컷, 중간 수컷, 작은 수컷. 같은 종인데요? 같은 종이에요. 네. 큰 수컷들은 대부분 크잖아요. 수컷끼리 이제 싸움을 하고요. 그리고 이기면은 이 암컷들을 일종의 하렘이라고 불리는 암컷들 무리를 거느리면서 얘네들과 계속 짝짓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암컷을 지키면서 하렘을 이루죠. 예, 그러면 큰 수컷이 얘를 지키면 이 중간 크기랑 작은 크기의 수컷들은 짝짓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중간 크기의 수컷들은 암컷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암컷 모양을 의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컷이 하렘에 예. 들어가요. 암컷 신청하면서. 야. 그래가지고 암컷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짝짓기 몰래 하고요. 그리고 나와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치마 입고 싹 이렇게 치마 입고 들어가서. 네, 들어가가지고 여장을 하는 거죠. 예, 여장을 하고 싹 들어가가지고 야 대박이다. 작은 애들도 근데 짝짓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작은 애들은 새끼인 척하면서? 정확해요. 진짜요? 맞추신 거예요 그냥? 예. 짝짓기 하면 새끼가 나오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새끼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또 암컷과 짝짓기를 해요. 엄마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와. 근데 그 암컷이 몰라요? 암컷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짝짓기는 해요. 이 뻐꾸기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가 아무도 손해보지 않은 행복한 이야기가 들렸지.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더 기가 막혀요? 뭐예요? 오늘 이미 너무 기가 막힌데요. 이건 의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속임수예요. 그 개구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개구리요. 네, 개구리들 노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렉이라고 부르는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노래하게 되는데 어떤 수컷을 선호할지는 사실 좀 뻔해요. 암컷들은 좀 큰 수컷, 노래 잘하는 수컷을 선호해요. 서도 당하겠다. 그러니까요. 노래 잘하는 수. 개구리한테 얼굴은 노래예요. 노래를 잘하는 게 좀 크게 울고. 네. 그런 애 선호하는데 개구리 수컷들도 이제 알잖아요. 네. 내가 노래 불러요. 근데 옆에
차은우가 있는 거예요. 아, 알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부르면 암컷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 그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가죠. 100% 가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난 노래 안 불러요. 그러면요. 얘가 노래 부를 때 얘 근처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그러다 암컷이 얘를 짝짓기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암컷한테 가가지고 짝짓기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마치 내가 울었던 것 마냥 암컷을 속여가지고 야, 짝짓기를 해. 스틸을 해요. 야. 그 위성 전략이라 부르는데 네,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이게 잘난 애가 다 만들어 놨는데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거죠. 뒤에서 있다가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그 인기 얻어 타는 네. 인간계랑은 다르네. 인간계는 쉴 새 없이 재밌게 해줬는데 결국엔 조용히 가만히 무게 잡고 있던 애한테 여자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 개구리는 다르네. 재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비슷하게 하죠. 쉴 새 없이 노래하던 애는 결국 짝짓기를 못 하고요. 그렇죠. 옆에 가만히 있던 애가 짝짓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그러네. 제가 수요일에는 나는 솔로를 진행을 맡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금요일에 동물 솔로를 진행하는 거예요. 야 정말 치열하다. 동물 솔로는 너무 치열하다. 그냥 막 갈아채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다 유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했다라는 게 네. 그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동물들은 보통 이제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또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직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동물들은 오히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손해를 좀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정직한 신호가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속임수를 쓸 이유가 없죠. 정직한 신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들이 사용하는 신호들이 일종의 자기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한 정보를 준다는 이론이에요.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게 되는데 이 남녀 사이의 신호들은 일반적으로 속임수 신호는 많이 없고요. 이제 정직한 신호들이 많아요. 정직한 신호.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있죠? 공작새의 화려한 것. 좀 덜 화려한 애도 있고요. 더 화려한 애도 있어요. 내 몸의 퀄리티에서는 더 화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수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신호들, 구애 신호들은 정직한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항상 속임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직해야 될 때는 또 정직해야 된다. 네, 그래야 먹힌다. 정직할 그래야 수밖에 마음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도 유리할 수 있지만 자연계, 동물계에서는 정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정직이 강요되기도 해요. 사회적 동물들은 이 사회 안에서 있을 때 다른 개체와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속임수를 쓰게 되면은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정직한 신호가 강요가 되고요.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는 동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말벌, 유럽 말벌 얘기를 할게요. 얘네들은 말벌 내에 일종의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머리판이 있어요. 머리판이 노란데 거기 검은색 무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무늬가 크면 높은 계급이고요. 작으면 낮은 계급이에요. 그게 계급표네요. 일반적으로 싸움 능력이 비례해요. 그랬을 때 이게 신호를 작동해가지고 실제로 먹이를 먹을 때나 물을 먹을 때나 이런 우위를 위계가 있어요? 위계가 있죠. 그러면 연구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신호라면 이거를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 별로 못 싸우는 애한테 갑자기 크게 그래가지고. 크게 그린 거예요. 연구자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개체들의 행동을 봤더니 예. 얘가 이게 커졌다고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개체들이 이걸 눈치챘어요. 그러면은 이 무늬에 상관없이 그냥 무늬 작은 애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 혼내요. 너 어딜 감히 속이냐 그래서 더 괴롭히고 더 혼내요. 진짜로요? 이 사회적인 곤충 세계에서는 이 처벌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실험에서 처벌당한 애는 너무 억울하겠다. 사실 생물학자들이 실험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억울합니다. 억울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인간이랑 비슷한 거네요. 사실 우리가 뭐 가벼운 장난 같은 거는 유해성이 낮거나 없으니까 우리가 용납을 하지만 네. 이런 단체나 사회 유해성이 있으면 처벌을 하잖아요. 결국엔 다 같은 식으로 작동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인류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죠. 네.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나온 각종 속임수 중에서 혹시 내가 쓰고 싶은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등강류처럼 하렘 만드는 거를 결혼 안 했다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은 사실 뻐꾸기 색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나도 적당히 속이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 우리 이대현 교수님은 뻐꾸기죠. 탕난. 육아가 힘들어서. 아 저는 희한하게 사실 탕난. 제일 처음 얘기하셨던 탕난. 새똥. 새똥. 네. 왜냐면 신경 안 쓰잖아요. 가끔 새똥이 돼서 이렇게 좀 아 누가 잠수 타고 싶은 그런 느낌. 전 전부 다요. 그냥 다 재밌었어요. 그런 능력 있다면 야 재밌겠다. 예. 콩 심은데 콩 난다. 부전자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주제가 바로 유전입니다. 지금 예비 아빠인데 첫째 딸이 아빠 닮았다. 키 어느 정도 되는지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소가 또 상당하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성적이 나오면은 아이고 나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성적이 있다이냐.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도 있는지. 부모가 자식한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또 물려줘요. 이 방송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아빠 쪽을 바라보든 엄마 쪽을 바라보든 할 겁니다.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